요즘 거리에 나가보면 선거가 다가왔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저마다 방식으로 자신과 공약을 알리기 위해서 유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립니다. 제22대 총선이 4월 10일인데요. 선거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주권 행사인지, 향후 10년의 정치 지형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대단히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알렉시스 토케빌은 민주주의의 매력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민주정치 아래서는 정부가 하는 일에서보다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거나 정부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의 성과가 더욱 돋보인다.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활동, 충만한 힘,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활력, 그런 것들이 민주정치의 진정한 장점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힘, 소중한 한 표 행사에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 총선 기획 특집 대담으로 전주 병에 출마하는 세 분의 후보를 모시고 지역 현안과 정책을 듣고자 합니다. 한병옥, 정동영, 전희재 후보 세 분을 차례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녹색정의당 한병옥 후보를 스튜디오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송천동 마을신문이 함께 준비한 총선 후보자 초청 대담 방송입니다. 오늘은 전주시 병의 녹색정의당 한병옥 후보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후보님 먼저 제가 후보자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예, 본인 소개를 좀 간략하게 좀 해주시죠.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칙과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정당 녹색정의당 전주시병 후보 한병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병옥 후보님. 먼저 그 출마를 하시게 된 출마의 변 이거를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대한민국 정치가 지난 40여 년 동안 양당에 의해서 보수 양당에 의해서 독점되어 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도 실제로 우리 시민의 삶이 크게 변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이었을 때나 국민의힘 정권이었을 때나 대통령만 바뀌고 권력을 차지한 집단들이 바뀌는 것이지 우리 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려면 그리고 대한민국 시민들의 삶이 바뀌려면 두 양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제3정당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정당이 녹색정의당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번에 녹색정의당의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그 양당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도 제3당의 주의를 가지고 살아남은 정당이 녹색정의당입니다. 사실 총선 때만 되면 여러 가지 신생 정당들이 생기는데요. 네네. 그런 신생 정당들은 선거 끝나고 1년 지나지 않아서 거의 다 두 개의 보수 양당으로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제3지대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끝까지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할 정당은 녹색정의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당 정치의 폐해를 조금 개선하고 또 오랫동안 또 진행해왔던 그 정치에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출마를 하셨습니다. 저희 이번 대담은 토론회가 아니니까 좀 편하게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이 도입되었습니다.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본 선거운동 기간은 네네. 13일입니다. 아, 네네. 그리고 오늘이 이제 5일 차인데요. 아, 예. 사실 선거운동 첫날부터 네네. 지금까지 내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네. 24시간 선거운동만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출마한 경험이 있는데 네네. 이번 출마처럼 날씨 변화가 심한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선거운동 하느라 정신없는 상태에서도 음. 오늘이 5일 차인데 지난 4일 동안의 날씨를 다 기억을 해요. 아, 예. 제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네네. 첫날은 비가 엄청 엄청 내렸습니다. 왔어요.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그래서 저희 선거운동원이랑 저랑 운동화가 다 젖어서 네네. 선거운동 끝나고 나니까 막 신발에서 물이 나오더라고요. 아, 네. 첫날은 그랬고요. 네네. 두 번째 날은 바람이 너무 셌습니다. 그래서 들고 있는 피켓이 막 날아갈 정도로 네네. 피켓이 중간에 끊어질 정도로 네네. 힘들었습니다. 세 번째 날은 날씨가 아침에 시작은 너무 좋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사회자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점심쯤에 우박이 내렸어요. 맞아요. 네. 우박이 내린다는 건 저 위에 기온은 춥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침에는 선샤인이었는데 우박이 내리니까. 네네. 그리고 어제는 또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서 네네. 우리 선거운동원들이 또 더우니까 또 힘들어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4일간의 기후변화가 이렇게 심한 걸 보고 네네. 아, 기후변화 문제가 기후위기 문제가 우리 생활에 아주 네. 밀접하게 와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네네. 올해는 다른 해보다 굉장히 기후 위기가 심했고 또 그래서 또 선거운동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뭐 이렇게 녹색 정의당에서 하는 것과 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을 직접 지금 만나고 다니시잖아요. 네. 네네. 유권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사실 작년 12월 12일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네네. 그때부터 사실 선거운동을 해온 거죠. 아, 좀 일찍 시작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정치 총선에 처음 출마이기 때문에 네네. 최대한 우리 유권자들에게 저를 녹색 정의당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네네. 선거운동 예비 선거운동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면 100여일이 지났거든요. 네네네. 근데 처음에 선거운동 할 때 정말 놀라웠던 것은 굉장히 유권자들의 반응이 싸늘했어요. 아, 네. 투표 안 할 거야 이런 유권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시민들이. 반응들을 하시는 분들이 네. 많죠. 네. 그러면 왜 투표를 안 하시겠다고 하느냐? 네. 양당이 맨날 싸움질만 한다는 거예요. 음, 맨날 싸움질만 하고 민생 문제는 이야기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투표를 해?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명함을 나눠줄 때도 굉장히 민망하고 음. 좀 죄송한 마음도 많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제는 본선거운동 기간에 들어서니까 네네.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사전투표는 이번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말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니까 유권자들의 관심은 훨씬 높아지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저한테 다행이라면 몇 번의 이제 TV 토론을 하다 보니까 많이 좀 알려졌어요. 아, 그래서 다행입니다. 네. TV 토론 보신 분들이 네네. 아 정말 토론 잘하더라, 네네. 매너 좋더라 이런 네네.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요즘 네네. 좀 기분 좋게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935 라디오 전조원에서 특별하게 마련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시 병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대담 방송을 듣고 계시고요. 전주시 병 후보이신 녹색정의당 한병욱 후보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셨는데 유권자들의 반응이 이제 뭐 지금 좀 많이 좀 변화되고 있긴 한데 녹색 정의당 뭐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좀 낯설었어요. 뭐 네. 녹색당과 정의당은 알고 있었는데 녹색 정의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녹색 정의당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아마 녹색 정의당에 대해서 낯설어 하시는 분들 시민들이 아마도 그 양당 정치의 피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네네. 생각을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꽃은 다양성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은 다양성입니다. 그 말은 우리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의 영역도 매우 매우 다르다는 거죠. 네네네. 왜냐하면 삶이 정치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 같은 곳에서는 이 선거연합 정당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녹색당과 정의당이 네네. 선거연합 정당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합당이 아니고 연합. 합당이 아닙니다. 네네. 선거연합 정당. 네네. 왜냐하면 녹색당이 분명히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네네. 정의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네네. 그 상당 부분은 교집합에서 공통 분모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총선 때 3% 장벽이 있습니다. 3%를 넘지 못하면 예를 들면 2.9%, 네. 2.9%도 거의 한 10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의 100만 명이 어느 당을 찍었는데 그 정당이 3%를 넘기지 못해서 그 100만 명의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대변되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소수 정당들이 선거 때마다 도전을 하지만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네. 녹색당도 그전에 여러 번 그런 시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정의당에서 가치를 중심으로 우리와 비슷한 가치를 추구하는 소수 정당이 연합해서 선거를 치르자. 그래서 만든 것이 선거연합 정당입니다. 네. 굉장히 유럽에서는 보편화되어 있고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이번에가 녹색당과 정의당이 녹색정의당이 선거연합 정당 처음 시도거든요. 아, 우리나라에서.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네네.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녹색정의당이 선거연합 정당을 만들어서 성공 사례를 만들게 되면 네네. 앞으로 4년 후에 총선할 때마다 그 소수 정당들이 본인들의 가치와 비슷한 정당들하고 연합해서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 네네. 보편화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때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국회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또 선거 연합 정당을 보냈고 일부 시민분들은 합당이다라고 오해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네, 합당은 아닙니다. 각각의 녹색당과 정의당이 네. 다 당을 유지를 하면서 선거를 위해서 연합한 것이다. 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녹색당과 정의당이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합을 한 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네.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느낌도 남다르실 거고 뭐 시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좀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직접 뛰어보시니까. 사실 저희도 그 선거연합 정당을 만들기 전까지는 네네. 처음 실험이다 보니까 네네. 이게 어떨까라는 이제 정의당에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 녹색 정의당 선거연합 정당 만들어서 선거운동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일단은 녹색당이 외치는 주장 네네. 그리고 정의당이 외치는 주장을 함께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진다. 네네. 그런 느낌을 갖고요. 그 다음에 물론 그 전에 정의당에서도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가졌지만 특히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기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동안 녹색당에서 혼자 내던 목소리를 정의당이 함께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훨씬 더 멀리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 네네. 다만 이제 유권자들이 정당의 명칭에 대해서 좀 낯설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의당 이야기하고 또 녹색당 이야기해서 함께하는 정당이에요라고 하면 쉽게 또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아마 잘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방송을 듣거나 보시는 분들은 또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후보자님 모시고 대담을 하기 위해서 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 선거 운동 방식이 굉장히 좀 독특하시더라고요. 네. 그 유세차를 쓰지 않고 또 네. 이렇게 직접 또 돌아다니시면서 선거 운동을 하시는데 네. 뭐 저탄소 선거 운동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네. 그 아마 많은 유권자들 시민분들이 모르시고 계실 거예요. 네. 뭐냐면 선거 유세차는 네네. 일반적으로 트럭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그 트럭에는 경유가 들어갑니다. 네네. 그리고 문제는 그 선거 유세차에 설치되어 있는 LED 전광판 네네. 이런 거를 또 돌리기 위해서는 휘발유가 또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유와 휘발유를 넣어서 선거 유세차를 운행을 해야 되는데 거의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네네. 그러면은 선거 운동원들도 그 옆에 있는 서서 선거 운동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매연이 배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저희가 녹색 정의당이고 저희의 녹색 정의당의 이번 선거 슬로건이 기후를 살립니다. 기후를 살립니다. 네. 진보를 지킵니다. 네. 이게 저희의 메인 슬로건입니다. 네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유권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배달되는 선거 공보물에 네네. 비례 후보들 그 공보물을 보시면 녹색 정의당의 구호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후를 살립니다. 진보를 지킵니다.
근데 기후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네네.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선거운동 방식을 고수한다는 것이 정체성에 맞지 않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유세차를 사용하지 않고 또 유세차는 사실 대부분의 이제 선거운동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서 네네. 대중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없거든요. 아, 그렇죠. 요즘. 그러면 사실은 그 유세차의 그 엄청난 성능을 가진 그 스피커 이거 활용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스피커는 주로 로고송을 틀기 위해서 네네. 이제 사용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로고송도 어떻게 보면 소음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일부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고 심지어는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는데 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옆에서 막 신나는 로고송이 돌아가고 막 한참 계속 틀어져 있다면 네네. 그것 역시 예의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보수 양당의 어느 한 당이라도 우리도 녹색 정의당처럼 다음번 선거부터는 선거 유세차 사용하지 않겠다. 제작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나머지 한 정당은 반드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차별화가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차별화가 되고 선거 유세차를 사용하지 않는 정당을 보면서 그래 저 정당이 기후 문제에 더 관심을 갖는구나라고 하면 다른 정당도 유세차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네. 유세차로 인해서 배출되는 탄소 그리고 소음 또 유세차의 여러 가지 일회용품들을 사용한다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후를 지키기 위해서는 저는 유세차는 선거운동 방식에서 사라져야 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탄소나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비용을 또 줄일 수 있는 또 방법이 그렇습니다.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대가 많이 변화하니까 그런 선거운동 방식도 좀 변화가 돼야 하고 특히나 이제 기후를 또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친환경 선거운동도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일반 시민들한테 이렇게 알려지려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직접 다 돌아다니셔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으세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무척 힘듭니다. 그러셨군요. 저희는 유세차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유세차를 사용하는 정당의 후보들은 유세차 타고 네네. 이렇게 도로를 다니면서 마이크 잡고 시민들에게 손 흔들고 이런 방식의 선거운동 하시는데요. 네네. 저희는 유세차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발품을 팔아서 상가를 직접 방문해서 시민들에게 명함을 직접 전달해주고 눈을 맞추고 이런 네네. 선거운동 방식을 하기 때문에 네네. 체력 소모는 한 5배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선거운동 기간 아직 남았으니까 체력 안배를 잘 하시고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공약을 이렇게 선거 때 하면 하잖아요. 네. 대표적인 이 공약은 뭘로 이렇게 거셨는지. 제가 이제 선거 공약을 여러 개 대표적으로 한 5가지 그 공약을 했는데요. 네네. 저는 이제 2가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첫 번째 가장 제가 토론회나 방송에 나와서 자주 하는 대표 공약이 네네.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 문제 해결입니다. 소상공인 제가 부채 문제. 네, 선거운동 하면서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많은 자영업자들을 만나보잖아요. 네네. 그 자영업자들 중에 대출이 없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대출의 대부분이 코로나 시기 3년 동안 받았던 대출이 대부분이에요. 네네. 그런데 우리 진행자님 또 시청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3년 동안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이 코로나 시기만 지나면 좋을 거라 생각을 했죠. 그렇죠. 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생활을 정말 많이 바꿨어요. 네. 모임 문화를 없앴고 또 가능하면 소수의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풍토를 만들다 보니까 네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자영업 하시는 분은 카페 하시는 사장님이었는데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차라리 코로나 시기에 폐업을 했더라면 네네. 이 대출금은 지금 생기지 않았을 텐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고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는 그 대출을 받을 때만 해도 이자율이 0점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3배, 4배 올라 있죠. 네네. 그래서 지금은 뭐 5%대, 6%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장사는 안 되고 대출금의 이자율은 3배, 4배 올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어야만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면 또 소비가 위축되고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 문제에 22대 총선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공약을 내세우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재원은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부자들에게 감세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세금을 깎아주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세수 펑크난 게 57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감세만 하지 않아도 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것은 최근에 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를 또 면제해 주겠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주식 투자해서 1년에 5천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소수 중에 소수입니다. 네. 아마 진행자분도 주변의 지인들 중에 그러면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소수의 소수, 만여 명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세금을 깎아줄 게 아니고 네. 원래 내던 세금 그대로 내게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세수로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트여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또 공약으로 그 보육과 관련된 네. 공약을 통합 내셨어요? 돌봄센터 네네. 건립을 해야 된다. 제가 두 번째 대표 공약인데요. 네네. 이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돌봄이 예전에 비해서 엄청 강조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돌봄하면 아이돌봄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지금 대부분 유권자들 우리 시민들 대부분 집에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한 분 이상 계십니다. 그렇죠. 네. 저도 부모님께서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80을 넘으셔서 네.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고 계세요. 음, 그런데 지금은 돌봄이 어린이 돌봄 또 장애인 돌봄 어르신 돌봄 이런 것들이 다 나누어져 있고 또 민간에서 그걸 담당하다 보니까 네네. 미처 민간에서 파악하지 못한 그런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몇 해 전에 우리 마음을 너무 가슴 아프게 했던 뭐 새 모녀 자살 사건이나 네네. 이런 것들 또 심지어는 어떤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10일, 20일 후에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이 돌봄 문제가 민간의 영역에만 맡겨둘 게 아니고 네네. 지금의 주민센터 옛날로 말하면 동사무소죠. 이 주민센터에서 돌봄의 영역을 가져와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단체가 돌봄의 영역에 영역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대표적인 공약이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사실 많은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 저희가 태어나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국가가 돌봄을 책임을 지는 그런 통합 돌봄센터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문제 그리고 통합 돌봄 문제 두 가지를 대표 공약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935 라디오 전주온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시 병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대담 방송을 듣고 계시고요. 전주 병 녹색정의당 한병욱 후보 만나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 토론회가 아니다 보니까 네. 후보님을 알릴 수 있고 또 후보님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드렸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미리 그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부분들. 질문지 답안 잘 준비하셨죠? 그 질문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네네. 또 우리 시민들의 삶에 직접 연결되는 그런 질문들이어서 네네. 어떻게 정성스럽게 답변할 수 있을까, 네네. 솔직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까 네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 잘 해주시고요. 아무래도 그 지역민들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먼저 지난해 그 새만금 잼버리 행사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이 전북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전주시도 예산 부족으로 여러 사업에 차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이 연결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전주 역세권 개발에 대한 덕진구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그 전북 특별자치도의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삭감됐잖아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북 특별자치도의 정치를 대부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과 네네.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 특별자치도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동안 선거 때 되면 우리 전북 도민들 또 유권자들이 거의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지지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자치도민들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전남만 봐도 6% 이상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증가했고 충남, 우리 바로 위에 있는 충남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네네.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민주당에서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특별자치도의 예산이 삭감되면 당연히 전북에 있는 시군의 예산도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내려가게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민들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데 먼저 이제 전주역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는 전주역 역세권의 개발의 키는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 국토교통부가 네. 가지고 있는 거죠. 네네. 국토교통부가 주관해서 전주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전주시가 전주 시민들의 입장을 전주 시민들의 소망을 적극적으로 수집해서 네네. 모아서 국토교통부에 반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많은 시민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LH가 그 공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데 LH가 지금 전주역 북쪽에 장제마을 주변 그쪽에 뭐 2만여 명의 입주자들을 예상을 해서 아파트 건설을 한다 해서 이제 지금 전주가 그렇지 않아도 에코시티, 혁신도시, 효천지구 이렇게 해서 구도심이 굉장히 공동화되는 네. 상권이 죽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전주 역세권, 장제마을 주변에 2만 명의 신도시를 개발한다면 구도심의 공동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전주 역세권 개발을 하되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반영해서 개발이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발을 하되 구도심의 어떤 공동화나 이런 것들을 또 막을 수 있는 이런 그렇습니다. 대안들이 같이 네. 병행되면서 개발이 돼야 한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덕진구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동네가 송천동입니다. 근데 이 송천동의 도로 교통이 굉장히 좀 심각한데요. 이 송천동은 에코시티까지 포함해서 인구 1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비계획적인 도시화로 인해서 교통 체증이 굉장히 심한데요. 전주시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그동안 덕진공원과 어린이 창의체험관, 건지산을 잇는 도로 확장을 얘기해 왔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계신지 후보님께서. 제가 선거운동하면서 네네. 이제 그 각 동마다 네네. 통장님 회의 또 주민자치위원들 회의 이렇게 있을 때마다 동들에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명함을 나눠드리고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네. 송천동이 동 중에서 제일 크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네네. 그렇게 다른 데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그때 선거운동하면서 처음 깨달았습니다. 네네. 보통 뭐 금암동, 우화동, 인우동 이런 데는 통장님들이 보통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계십니다. 네네. 그런데 송천 일동만 통장님이 80분이 넘으세요. 네. 정말 놀랐습니다. 네. 그만큼 송천동의 인구가 많이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에코시티에 이틀 전에도 제가 에코시티 상가에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에코시티에 지금 10,000세대 이상이 아파트가 들어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1가구 1차량만 생각해도 10,000대의 차량이 송천중앙로와 동부대로를 지나서 에코시티로 들어간다는 걸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애초에 에코시티 개발할 때 민간 기업들에게 네네. 개발 이익을 충분히 전주시가 환수를 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전주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네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전주 시민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쪽에 도로 개설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렇죠. 이따가 황방산 이야기도 나올 네. 텐데
정말 도로 까는데 돈 엄청 많이 듭니다. 상상 이상으로 돈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러면 진행자님도 아시는 것처럼 전주시의 재정이 몹시 안 좋아요. 네. 전주시가 부채 증가율이 전국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4위입니다. 부채 증가율이 4위예요. 그만큼 전주시의 재정이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난 어떤 시민분들은 에코시티 교통 막히는 거 이해한다. 네. 그런데 그쪽 교통 문제를 해결하자고 새로 도로를 건설하면 그만큼 전주시가 다른 지역에 쓸 수 있는 비용을 그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송천동의 교통 문제는 분명히 해결은 해야 하지만 네.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입주할 것을 예상했다면 네. 개발이익 환수를 좀 더 확실히 했어야 한다. 앞으로 이제 개발할 천마지구나 또 이런 지역에서는 우리 전주시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그 부분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개발할 때 종합경기장도 마찬가지고요. 대한방직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거기에 개발이 되면 그 주변에 교통이 막힐 거라는 건 누구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충분히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그 개발이익 환수한 걸 가지고 도로 확장이나 이런 부분에 써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교통 문제를 해결은 해야 되는데 전주시만의 예산 투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도시 개발할 때는 그 개발 이익에 대한 부분을 좀 환수할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그 에코시티에는 인구가 좀 많이 살다 보니까 좀 에코시티에 대한 송천동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는데요. 에코시티에는 그 기무사 부지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송천동 기무사 부지는 2018년 9월에 국군 기무사령부가 해체되면서 민간인 사찰로 비판의 중심에 있었던 기무부대가 사라지고요. 3만 8천여 제곱미터나 되는 부지가 6년 넘게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뭐 전주시에서는 아까 계속 말씀하셨죠.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어서 매입을 못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점을 좀 제안을 하신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제가 며칠 전에도 그 에코시티 선거운동을 하면서 네네. 기무사 부지를 한번 그 둘레를 직접 가봤습니다. 네네. 굉장히 그 흉물스러워요. 네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 주변에 쓰레기도 많이 있고 또 약간 그 군사 시설이 있다 보니까 네. 약간 이 마음이 위축되는 그런 네네.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기무사 부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처음에 국방부가 제안했던 금액은 아마 200억 정도였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땅값이 상승을 하는 거죠. 네네. 특히 에코시티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런 거죠. 지금은 이제 300억 이상이 되어버렸는데 과연 이제 이거를 전주시가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핵심인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시의 재정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그 부지를 전주시가 매입하게 되면 그 부지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 그 활용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부지 매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 활용 방안을 전주시가 고민할 때 당연히 에코시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에 갖는 순서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에코시티의 주민들이 그 부지를 3만 평 정도 되는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을 가장 원하시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주차 공간 네. 또 도심 숲 이런 걸로 이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네네. 그런 활용 방안을 먼저 주민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하고 그것이 결정되고 나면 이제 국방부와 협상을 해서 그 부지 매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 사실은 우선순위 이제 전주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제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을 어떤 순서를 정해서 쓸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이따가도 이야기할 그 황망산 터널 그 네네. 터널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굳이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한다면 저는 기무사 부지 매입해서 그곳을 공원과 주차장 시설로 바꾸는 것이 황망산 터널보다는 더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근데 그 계획이 일방적인 계획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세워야 하는데, 거기에 일단 우선순위가 공원이나 뭐 주차장 부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도 요 송천동 주요 현안인데요. 이 송천동이 북부 외곽이다 보니까 도시개발 이전에 군사 시설이 자리한 것 같습니다. 임실로 이전한 3호 사단과 2019년 이전한 전주 항공대대가 있는데요. 현재 천마지구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이전 부지 선정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 천마지구 개발 40%의 지분을 가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상태이고요. 2026년 첫 삽을 뜨려던 천마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것들을 갖고 계시죠? 그 천마지구에 있었던 35사단 네네네. 저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거기서 제가 신병 교육을 받아서 그러세요. 네네. 제가 2월에 신병 교육대를 들어갔는데 네네. 2월 추위가 그렇게 매서운지 몰랐습니다. 네네. 2월에 그 아침에 일어나서 네네. 그 남자들은 그 다 하시잖아요. 그 맨몸 알몸구보. 알몸구보 네네. 하는데 하다가 이제 뭐 뒤로 지침 앞으로 지침 하잖아요. 네네. 그때 그 아스팔트에서 느껴오던 그 추위가 저는 네.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솔직한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뭐냐면 지금 천마지구 개발의 지분 40%를 가진 곳이 태영건설이잖아요. 네네. 근데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잖아요. 네네. 주요 이유가 PF 때문이죠. 네, 그렇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부동산 관련. 부동산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동안에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이 대부분 개발 사업을 할 때 PF를 통해서 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런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잘 될 때는 좋지만 잘 되지 않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방식의 개발 방식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자기 지분 10%도 갖지 않고 땅을 매입하고 나서 또 이런 사업 개발을 하겠다고 또 은행에 대출을 받고 네네. 그래서 정말로 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빚 잔치거든요.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분명히 빚 잔치입니다. 이자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성공의 가능성이 없으면 그 돈을 빌려준 대출해준 곳에서 압박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당분간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종합경기장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대한방직터 부지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당분간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침체가 부동산 경기가 풀리기 전까지는 이 PF 방식으로의 개발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네. 다만 이제 천마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분의 60%를 전북개발공사가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전북개발공사가 태영건설이 만약에 못하겠다고 하면 다른 이제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다시 전주 시민들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래서 천마지구 개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신중하게 준비를 해서 좀 개발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갖고 계십니다. 뭐 계속해서 이런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범기 시장 출범 후에 그간 논란의 중심에 있던 아까 말씀하셨던 대한방직터 그리고 전주 종합경기장 등 이 굵직한 대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역 발전 그리고 난개발 사이에서 전주 시민과의 공청회 등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이 특히 전주 종합경기장은 롯데에 지나친 혜택을 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역 현안을 챙겨야 하는 국회의원 후보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종합경기장 개발과 대한방직터 개발은 전주 시민들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죠. 네네. 종합경기장은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1963년에 제 나이보다 훨씬 많은 1963년에 도민 성금으로 만들어진 곳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의의를 충분히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라북도에 그 당시에 전라북도에 마땅한 경기장이 없어서 도민들이 성금을 내서 건설한 곳이 종합경기장인데 네네. 다시 말하면은 그거는 분명히 말하자면 전북 도민들의 것이죠.
전북 도민. 예. 전북 도민들의 것인 거죠. 네. 대부분은 전주 시민들이겠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 공공 영역인데 네. 그 공공 영역을 전주시가 개발한다고 하면서 롯데 쇼핑에게 그 종합경기장 터의 일부를 땅으로 주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대가로 이제 다른 건물들 지어서 예를 들면 뭐 대형 컨벤션 센터나 이런 것을 지어서 그걸로 이제 받겠다는 건데 저는 그런 방식의 개발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찬성하지 않고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종합 경기장 터에 네네. 전주시청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전주시청을 종합경기장터에다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주시청 대부분 아시겠지만 전주시청 굉장히 열악합니다. 네네. 전주시청 지하 주차장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신 전주 시민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실감할 겁니다. 네네. 전주시청 지하 주차장 들어가면 깜짝 놀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지하 주차장이 존재하나? 그럴 정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네. 굉장히 어둡고 네네. 운전 초보자가 들어갔다가는 사고 내기 딱 좋은 곳이 네. 전주시청 지하 주차장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민간에게 넘겨서 민간 개발을 할 것이 아니고 종합 경기장 터에 전주시청을 옮기고 나머지 땅에는 김승수 시장 때 한번 우리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셨었잖아요. 시민의 숲 조성하는 거 그렇게 개발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기후변화 시대에 제가 오면서도 어떤 기사를 봤더니 기후변화 시대 숲이 해답이다 이런 걸 봤거든요. 네네. 그러면 숲을 훼손할 게 아니고 더 많은 숲을 조성해서 여름철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숲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대한방직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대한방직터는 아쉬움이 많은 곳입니다. 네. 왜냐하면 자광이 그 부지를 매입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자광이 매입하기 전에 전주시가 물론 예산이 없기는 하지만 전주시가 그 부지를 매입했더라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방직터는 지금 현재 공업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업지구를 용도 변경을 해야 개발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공장을 지을 게 아니라면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용도 변경을 하는 순간 그 지역의 땅값이 엄청나게 상승을 합니다. 최소 2배 이상 상승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 가만히 자광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앉아서 땅을 사가서 2배 이상의 그 땅값 상승 이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전주시가 그 땅을 매입을 하고 용도 변경을 했더라면 그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수익을 아까 말씀드린 기무사 부대 땅 매입하는 거나 그런 거에 훨씬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도로 개설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미 이제 그건 이제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자광에서 이제 매입을 해서 네네. 지금 현재는 이제 자광 소유의 땅이 되어 버렸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 이익 환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발 이익 환수는 일단 2단계에서 필요합니다. 2단계에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자광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네. 그것도 수천억을 버는 거거든요. 그 땅값 상승으로 인해서. 그래서 땅을 용도 변경해 줄 때 개발 이익 환수를 해야 되고 분명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곳에 자광의 계획대로라면 수천 세대의 아파트와 그다음에 컨벤션 센터가 들어설 텐데 쇼핑몰이 들어설 텐데 그러면 그 아파트 분양하고 쇼핑몰 분양하는 과정에서도 개발 이익을 환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발 이익 환수한 곳을 나머지 전주시 전역에 있는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그 재정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공공부지나 뭐 이런 데를 개발할 때 그런 개발 이익을 환수를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만성동의 황망산 터널 개통 사업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구도심에서 신도시로 이어지는 전북 혁신도시 그리고 만성 법조타운의 교통난을 줄이기 위해서 황망산 터널 개통 사업에 대한 찬반 여론이 굉장히 팽팽합니다.
시의 계획대로라면 올해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내년 지방재정 투자 심사 그리고 기본 및 실시 계획 용역, 보상 추진 등을 거쳐서 오는 2027년에 공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아까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전주시의 재정 자립도가 20%밖에 안 되고 있어서 여기에 800억 원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궁금해요.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문이 드는데 또 요 개발과 관련돼서 이 환경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부권 교통체증 해소의 실효성 그리고 도시 공원의 생태 환경 훼손 그리고 예산 낭비와 시 재정 악화 서곡 주민의 정주권 위협 등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재원 마련 그리고 한편에는 또 개발을 위해서 한다면 환경 파괴 뭐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재원 마련과 환경 파괴를 덜 하는 그런 해법이 있을까요? 지금 전주시에서 그 우범기 시장님이 네네. 개발하겠다고 하는 여러 곳을 네네. 개발을 다 하다가는 네네. 저는 걱정이 큽니다. 전주시가 잘못하면 파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시의 부채 증가율이 전국 4위입니다. 네네. 그러면 그 부채로 인해서 매년 부담해야 되는 이자 비용도 엄청나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이자 비용으로 나가게 되면 결국은 그 이자 비용으로 나가는 만큼 전주시가 그 예산을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채 증가 문제, 전주시의 부채 증가 문제를 정말 우리 시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황방산 터널 문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우리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마 모든 시민들이 이거를 알면 깜짝 놀랄 텐데 그 터널 구간이 지금 0.8km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800m잖아요. 네네. 800m 터널을 뚫는데 800억이 들어간다는 거죠. 엄청나죠? 네네. 진행자님. 그러면 1m에 1억이거든요. 네네. 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1m 안에 1억 원의 돈을 10,000원짜리로 깔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도 해봤거든요. 네네. 다시 말해서 과연 물론 만성지구, 혁신지구의 교통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네네. 저도 혁신도시와 만성지구의 교통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800억의 돈을 들여서 터널을 뚫어야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마치 자녀가 스마트폰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500만 원짜리 스마트폰 산다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그 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 황방산을 많은 전주 시민들의 허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그만큼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산이어서 전주시의 어떤 공기질이나 그다음에 또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이 바로 황방산입니다. 저도 여러 번 황방산에 직접 가보았는데 그곳은 또 오랫동안 산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삼국시대 어떤 유물이 남아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문화재로서 가치도 충분히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 훼손하는 문제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 800억의 돈을 쓰는 것이 전주시 전체를 봤을 때 적절한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네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민주주의가 네. 결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민주주의잖아요. 네네. 그런데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백억이 들어가는 개발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별로 수렴하지 않아요. 마치 시혜성으로 우리가 만성지구에 또 혁신지구에 주민들에게 도로를 깔아주는 거야. 이런 거 방식으로 개발을 하거든요. 네네. 그럼 진짜로 서곡지구, 만성지구, 혁신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실제로 그걸 얼마나 원하나를 저는 그 예산, 소요되는 예산과 전체적인 것을 공개해서 네네. 이 정도의 비용으로 이런 터널을 뚫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직접 만나시잖아요. 뭐 시민들도 뭐 그렇게 뭐 물론 그 도시 개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아까도 그 에코시티 교통 문제 네네. 또 새로 도로 개설하는 문제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전주시 전체를 봤을 때 네네. 에코시티 또 혁신도시 만성지구 이런 지구는 황방산 터널 같은 경우에는 그 터널을 뚫게 되어서 가장 혜택을 보는 분들은 혁신도시와 만성지구에 사시는 주민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지역 그 도로를 사용하지 않을 또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전주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전주시가 부채도 많다는데 전주시가 돈이 없다는데 그 800억을 들여서 그것도 이거는 아까 전주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가 주관이어서 네네. 전주시의 재정 부담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에코시티나 또 천마지구나 또 혁신도시나 이런 곳은 전주시가 100% 재정을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전주 시민들 중에서는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그곳에 쓰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합당한가 이런 의문을 표시하는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도시 개발과부터 그 환경 뭐 이런 것들 좀 균형 잡힌 것들의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제가 사전 질문 안 드렸지만 네. 이 개발과 그 환경을 이렇게 같이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녹색정의당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어떤 뭐 방향성들이 좀 있을까요? 먼저 개발하기 전에 네. 개발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환경 문제 네네. 또 도로교통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 조사가 네네. 아주 정성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개발해야 될 곳이 있죠. 네네. 있지만 그러면 개발만이 능사냐? 그건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네. 도시가 커지는 것이 과연 그 도시에 사는 시민들에게 꼭 행복한 것이냐? 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의 출생률이 매우 낮습니다. 네.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출생률이 뭐 0.6, 0.7이라고 하는데 서울의 출생률은 0.5대입니다. 네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서울은 살기 좋은 곳 아니야? 서울 다 사람들이 서울로 가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서울에 사는 서울 시민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네네. 도시가 커지는 것이 반드시 그곳에 사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행복 지수하고 비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켜야 할 곳은 환경은 확실히 지키고 개발을 하되 환경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는 개발 이런 방식의 상생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개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저희가 긴 것 같은데도 짧습니다. 지금 전북의 국회의원이 10명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전북의 국회의원의 존재감이 너무 없다는 지적이 있고요. 전북 예산을 챙기는 문제에 있어서 뒷북을 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국회에 입성하시게 된다면 전북의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서로 연대하고 또 도민들에게 효능감을 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시민들이 자조적인 목소리로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네네. 유권자들은 투표하는 날만 주인이다. 아,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네네. 전북 특별자치도에서는 그게 더 심합니다. 네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전북 특별자치도에서 선출되어서 일하시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선거 때 아니면 평상시에 시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네네. 음식점도 서로 경쟁을 해야 더 맛도 개선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북 특별자치도의 선출직 공무원들은 민주당이면 당선되기 때문에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당원들에게는 경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더 잘 보이려고. 그러나 일반 시민들에게는 그런 경쟁 의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누가 더 잘하나 이런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북 특별자치도가 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북 특별자치도의 정치 지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일당 족점으로서는 결코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민들에게 전주 시민들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경쟁이 도입되어서 서로 더 유권자들에게 잘하려고 하고 전주 시민들에게 잘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전북특별자치도의 시민들의 삶도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 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시 병 국회의원 후보자 녹색정의당 한병옥 후보님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덕진구 유권자들에게 본인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몇 마디 해주시면 저희가 한 3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네, 네. 그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토론회에 나가고 방송 인터뷰에 나가면 제 개인 한병옥 후보를 아마 방송 한번 할 때 한두 번밖에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나머지 시간엔 녹색 정의당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제가 녹색 정의당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네네. 며칠 전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 있잖아요. 네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집단으로 녹색 정의당에 입당을 하셨습니다. 일주일도 안 됐는데요. 저희 녹색 정의당으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었죠. 네네. 그런데 그분들이 녹색 정의당에 입당하면서 입당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정작 자기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보니 네. 자기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정당은 녹색 정의당밖에 없더라. 특히 녹색 정의당의 국토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심상정 의원이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입당하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녹색 정의당이 지지율이 얼마 안 나온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은 녹색 정의당이더라. 그 자기들이 민주당도 가보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만났더니 그분들은 하시는 이야기가 왜 그런 집을 계약하셨어요? 라고 오히려 자기들에게 피해자들에게 가해를 하는 그런 발언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녹색 정의당에 찾아왔을 때는 들어주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을 마련하는데 녹색 정의당이 앞장서는 것을 보고 입당하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녹색 정의당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 유권자들에게 실망을 드린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원칙을 벗어난 결정을 해서 그런 지금의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녹색 정의당은 민주당 주도의 비례위성정당에 함께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네. 원칙을 지키기로 한 거죠.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어도 분명 원칙을 지키며 사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원칙을 지키려는 정당이 있습니다. 그게 녹색 정의당입니다. 그래도 지난 20년 동안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했고 그래서 무상급식 또 카드 수수료 인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런 법들을 우리 시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이런 법들을 만들려고 노력해온 녹색 정의당에게 다시 한번 애정을 보여주십시오. 혹시 그동안 선거 때 되면 정의당 찍었는데 이번에는 정의당 찍지 않을 거야라고 마음을 돌리셨던 유권자들분 계신다면 저희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배달될 선거 공보물에 비례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주십시오. 우리 녹색 정의당의 비례 1번은 전북 고창 출신의 나순자 후보입니다. 간호사로 30년 일하셨던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의료 현장을 잘 아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녹색 정의당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정말 다시 사랑받는 녹색 정의당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이렇게 또 선거운동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또 저희 라디오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시 병 국회의원 후보이신 녹색 정의당 한병옥 후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체력 안배 잘 하시고 네.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 그리고 송천동 마을신문이 함께 공동 기획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시 병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대담 방송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4월 10일은 소중한 주권 행사를 하는 날입니다. 유권자의 선택이 지역을 변화시킵니다. 오늘은 전주 병에 출마하는 녹색 정의당 한병옥 후보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4월 3일 수요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후보가 출연합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93.5MHz 935 라디오 전주원
진행의 저는 최성은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주에 가면 수수한 햇살이 나를 향해 반짝여 화려함은 없지만 마음 편안해지는 이 기분 전주에 가면 수많은 한옥과 먹거리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따스한 온기가 있다는 것 전주에 가면 좋아 너와 난 더 바랄 게 없어 날 설레게 하는 곳 그곳 전주에